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하루 사이로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그런데 야당은 벌써부터 불소추 특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팬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토론 진행자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면 곧 있을 검찰 구형은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3월 중순에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냐. 세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그동안은 쭉 헌법재판소 먼저 했다면 오늘은 먼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최후 변론 하루 사이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이 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단, 1심 결론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었죠. 오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속보부터 보기 전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그 형사재판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학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여전히 입장이신 걸까요? 오늘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진술 때는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기 화면 그대로입니다. 지금 오늘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됐고 곧 있으면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이 각각 저희 뉴스탑10 시간에는 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6시 반이 최후 진술로 예정이 된다면 지금 검찰의 구형도 조금 전에 나올 텐데요. 잠깐만요. 검찰의 구형 전에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쭉쭉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거짓말과 변명하고 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1심 무죄에 이 사실도 법률이 오인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김문기와 대장동 교유행위한 사실이 있어. 제가 교유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사귀고 왕래를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 교유행위 지속됐다. 12년 동안 고 김문기 처장과의 이런 정도의 얘기를 지금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인정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 부분 1심 판단에 동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항소를 한 것이고요. 자, 1심에서는 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 그동안에 이 사람과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 A, B, C라고 하는 행위를 통째로 부인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 행위를 부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4개 방송사에서 8일 동안 반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당시는 이미 대장동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특히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처장과 일체 행위를 다 부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한 법리 판단을 통해서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우원 사실 있고 12년간 고 김문기 처장 관련 얘기도 다 교우행위, 검찰이 지금 이번에 1심과 항소심에서 핵심 키워드를 삼은 게 바로 교우행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 나서면서 뭐라 그랬냐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검찰은 의도적인 거짓말, 대장동의 핵심 인물과 일부러 본인이 거리가 있다, 잘 모른다,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는 건 교우행위가 없다는 의미인데 그만큼 아는 대로 모른 척했다는 게 본인이 대장동과 그리 관련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검찰이 그 이전 재판에서 연예인들 가십 기사와 빗대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A와 B가 만약에 뭐 연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났을 때 A가 나 B를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면 예. 그런 연애한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빗대서 저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 검찰이 이제 법원과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골프 안 쳤다는 저 부분은 이제 하나의 사실관계니까 그렇다 치고 예.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의미는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아마 사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시장 시절에는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지만 나중에 경기도지사 관련 그 선거법 관련 재판을 하면서 그때 알았다. 그러니까 시점을 안 시점을 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기도지사 시절에 안 것처럼 거짓말했다라는 부분에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로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짓말하게 된 그 배경이나 목적은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대선 시즌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쏟아진 의혹 중에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김문기 전 처장이고 김문기 전 처장이 심지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 글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묵살한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애써 의도적으로 이걸 그 국민께 거짓으로 보고한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지 검찰이 주장하긴 합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고 김문기 처장이 오히려 업자에게 이렇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여러 규정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로 무산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잠깐 1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법 1심 재판부에 주된 징역 1년 양형사를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지나갔던 거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부터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김문기 처장 모른다라는 발언은 무죄. 구체적으로 교우행위 부정으로 단정하지 못한다. 근데 다만 유죄가 나온 부분은 골프 사진 조작 발언, 함께 골프 쳤다. 이게 유권자에게 이 부분 정확히는 김문기 처장을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또 하나 국토부 백현동 부지 관련 박근혜 정부의 협박 발언은 대체적으로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지난번 1심 재판부가 선택의 민의가 왜곡돼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방송 매체 이용의 파급력이 크다. 죄책 상당히 무겁다. 이 파급력,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이후에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이라고 한다면 예. 유무죄를 따진 이후에 형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작되는 사유들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에 있어서 민의의 왜곡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250조를 판단할 때 우리가 좀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양형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형의 이유들은 2심에서도 고려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은 이 양형의 이유보다는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입니다. 실체적인 법률 관계를 지금 다투는 것이고 예.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전체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과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자체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25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리적으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형의 이유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르는 실체적인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이 재판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1심에서 김문기 씨 모른다는 처벌할 수 없지만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로 일부 유죄를 받았고 그러면 유권자들, 민의, 국민들로 하여금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해하도록 했다. 이게 거짓말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선택에 민의가 왜곡돼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방송 매체 이용해서 파급력이 크다. 근데 오늘 재판의 속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송영우 대변인,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과거 MBC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토론 진행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마도 그 발언의 양형 요소가 되는 파급력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저는 그런 의도나 혹은 그 증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2021년 12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기소 대상이 된 4개 방송사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다음 날인 12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4개 방송사, SBS, CBS 라디오, KBS 1TV, 그리고 채널A까지 이 4개 방송사에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성이 높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지금 김문기 몰랐다 발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현동 관련돼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그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것 역시 다수의 방송에 의해 중계가 됐습니다. 고도로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약물 복용을 한 선수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약물 복용한 선수는 당연히 징계의 정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K리그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 월드컵 본선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 똑같이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둘 다 잘못하긴 했지만. 둘 다 잘못했지만 그렇죠. 큰 무대에서 약물 복용을 해서 그 규칙을 어긴 선수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운동 경기의 세계에서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증인, 국민들은 공중파, 일간지 보도를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강하다. 유권자라금 골프 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든 건 분명히 유죄다. 반면 정준희 교수는 이 대선 앞두고 토론 대담 등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물론 다 주관적 평가긴 한데 실제로 저 장윤주 변호사님, 이게 토론과 대담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말은 이재명 대표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양형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 말에, 그러니까 생방송 중에서 나가는 뭐 토론이나 대담 상황에서의 이 말의 무게라든지 그런 파급력 자체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과거의 미디어 세상과는 생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TV 방송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또 미디어 채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생방송에서의 뭐 토론이라든지 뭐 대선 과정에서의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 하나하나가 예전에 비해서는 그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형 증인으로 나온 정준희 교수의 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 중에 뭐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직선거법으로 사후에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 증인은 이거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하고 뭐 근데 예전보다 토론과 뭐 이런 영향력이 없지 않냐, 유권자가 판단할 때. 근데 반대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 뭐 항소심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 윤기천 부위원장님, 김문기와 접촉, 아까 검찰은 교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문기 관련은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 김문기 골프 질문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 전반적인 이재명 대표의 오늘 피고인 신문 때 답변 분위기를 어떻게 저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1심에서 이제 무죄를 한 부분에 대한 취지, 그때는 이제 저렇게 기억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2심에 와서는 사실 골프와 관련돼서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마치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조작했다는 취지는 뭐냐면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는 거기에 함의가 포함된 것인데 어쨌든 그런 취지의 그 본인의 애매한 답변과 그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공소장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이 과연 공소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해라.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판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부분은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거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지난번 재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결국 뭐냐면 저렇게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거짓말한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관련된 재판 때 비로소 안 것이 아니고 이미 자세히 몰랐다 하더라도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예. 그럼 이제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그건 경험에 의해서 입증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라고 저희가 합니다. 이 부분은 내심의 인식이 아니고 사실관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쪼개기 전략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 전략이 통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1심부터 한 2년여간 진행됐던 재판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저 단어예요. 기억. 아니,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이 난다고 하냐. 기억 있는 대로 답변했다. 혹은 이런 질문은 다 즉흥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즉흥적이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 이거 어떻게 기억에 영향을 두고 이렇게 중대한 유무죄를 단죄하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잠깐 1심 때 유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1심 재판부가 당시 뭐라 그랬었냐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혹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을 고려했지만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같은 전과가 있는데 똑같이 기억이 없다 혹은 즉흥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도 눈여겨볼 겁니다. 아무리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저기 1심에서 저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어떤 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징역형이라는 이런 중형이 나오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그 징역형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는 점은 1심 형량이 너무나 과도했다. 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1심 선고에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뭔가를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선되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벌금형에 초과하는 형이 일단 한 번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누적되는 그런 중형을 선고받아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과도한 형량의 그 1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양형에 참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유죄냐 무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을 법의 잣대로 평가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한두 번, 두 번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는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다. 방송 중에 즉흥적으로 벌었다라고 했는데 아까 송영 대변인 말씀처럼 이미 4개 매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건 유권자 기만, 의도적인 거짓말, 민심 호도 뭐 이런 표현들을 지난 1심 때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잠시 뒤면 지금이 저녁 5시 37분인데 예상대로라면 10여 분 뒤면 아마 검찰이 이번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할지 이 부분도 속보로 들어올 겁니다. 지난번에는 2년을 구형했었는데. 송영 대변인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부 마지막 재판 전에 약간의 변수 같은 게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주실까요? 공소장 변경을 어떤 부분에서 요청했냐면요. 앞서 제가 8일간 4개 방송사에서 한 발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답변에서 한 내용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관심사는 그러면 이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검찰이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허위사실 공표 발언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나눠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2심 재판부가 허가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관심사는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냐, 아니면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이냐, 이것이 관심일 텐데 사실 1심에서 사실 공소장 변경을 안 하고 온 게 아닙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상당히 정제돼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김문기 몰랐다 부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는 적어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 말씀은 일부 무죄가 나온 것도 검찰은 납득할 수 없으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이 부분이 오히려 징역 1년보다 조금 더 만약에 검찰이 주장대로 재판부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 송 변호사와 이 얘기를 하는 중에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습니다. 검찰이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번에도 2년,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재판부가 선고를 했었는데 검찰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대략 예상이 좀 되셨습니까? 1심 때 구형했던 구형량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구형량이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물론 뭐 단순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허경영 씨의 경우에도 똑같은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동종 사례에 비춰볼 때 거기에 맞게끔 구형량을 정한 걸로 보이고 물론 뭐 양형 요인 인자는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2년을 구형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2년을 구형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기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전에 1심에서 했던 변론 내용과 방향과 좀 다른 내용의 변론이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컨대 뭐 증언감정법상에 뭐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예 이거는 해당 그 죄가 선고되면 안 된다, 유죄가 선고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1심에서 인정받았지 못했지만 2심에서 유지하는 것인지 여부, 아니면 또 다른 처벌받지 말아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입증이 안 됐다는 무죄 주장 외에 다른 무죄를 주장할 근거를 또 대는지 저는 오히려 변론의 최후 변론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혹은 뭐 여러 이제 최후 변론과 진술이 중요해 보이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당시에는 결과는 검찰의 뭐 대략 판정승 해서 1심 징역 1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공소장 변경,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어요? 일단 징역 2년이 구형된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구형됐었기 때문에 2심에서도 같은 형 구형할 것이다라는 예상 많았고 뭐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유무죄를 따지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검찰의 구형량이 뭐 엄하다, 뭐 또는 중한형이 구형됐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소심에 와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은 반드시 특정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소장은 말 그대로 지금 피고인의 범죄 사실 혐의를 특정해서 써서 내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가 불특정하다라는 의미였던 것이고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올라온 사건이었음에도 공소장의 특정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문제 삼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도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 부분들은 있지만 그만큼 1심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보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뭐 사실관계가 바뀌고 아예 무죄로 변동이 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징역 2년 구형했고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또 언급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그 얘기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허위사실 공표 엄벌의 필요성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서전에 거짓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긴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표 책에 선거에 지더라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영은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대장동과 거리를 두기 위해 저렇게 했다라는 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네요. 저는 모르고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서전에 저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니 좀 놀랍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하는 행위는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포츠에서 약물 복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뭡니까? 말과 글이지 않습니까? 그 말과 글을 믿을 수 없게 되면은 정치 제도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사람들은 엄하게 처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해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 허경영 공화당 명예대표인가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허경영 씨는 작년 4월에 이미 지난 대선 허위사실 공표가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2심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상당히 초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에 그 도쿄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습니다. 3년 간격인데 만약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대선이 역시 3년 간격이에요. 지난 대선에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문제가 된 후보가 또다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정말 올림픽에서 지난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가 도핑 테스트 결과 안 나와서 또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송 대변인은 주로 스포츠 올림픽, 약물 복용 이런 거에 많이 비유하시는데 검찰의 주장 얘기를 자서전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을 설계한 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한 걸 감추기 위한 의도 아니냐. 아까 자서전에 분명히 이재명 대표 손으로 직접 쓴 거짓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적어놓고도 이런 거짓말을 한 건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혹은 이 부분이 여전히 오늘 마지막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1심 유죄 이후 그러니까 징역 1년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는 김문기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이 찍었다는 그 골프 사진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짜깁기한 가짜 사진이 아니라 클로즈업된 진짜 사진입니다. 팩트체크 없이 거짓 체크만 난무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골프를 친 것은 맞는데 고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자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 사진과 골프를 쳤다는 폭로는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 사진 보시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 10명 가까이 되는 이 당시 호주 뉴질랜드 출장 10박 11일 당시에 여기 보면 빨간색 네모 안에 이재명 대표,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분만 딱 떼내서 정확히는 클로즈업, 확대해서 본 이렇게 같이 찍혀놓고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라는 게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의혹 제기였거든요. 그런데 김진욱 대변인, 당시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특히 그 전에부터 일부 떼어내서 조작됐다. 뭐 이 발언 때문에 많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공개된 사진이 저 단체 사진을 공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위 클로즈업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개했다면 아마 이런 조작 논란은 없었겠죠. 그러나 처음에 공개했던 사진이 4명만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그 골프 친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 사진, 저 단체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이거 공개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특정인을 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클로즈업된 사진을 했다면 뭐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그 편집된 사진을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왜 모른다고 하느냐, 김문기 씨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 사진을 가지고 골프를 친 것처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 단체 사진을 놓고 얘기했다면 저 장면이 어디 뭐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골프 안에서 뭐 스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 사진을 갖다가 크게 확대 편집해서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사진이 제시됐기 때문에 예. 그때 그래서 조작 편집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처럼 전체 사진을 놓고선도 얼마든지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예. 당시엔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제가 한번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지금 확대 편집이라는 단어 쓰셨잖아요. 확대 편집까지는 좋은데 조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작인 것처럼 당시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적 근거가 있었다는 상황적, 것이죠. 예. 상황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내는 부분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거는 전체 사진이 이런데 이 중에 일부에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 여기에 김문기 씨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아니면은 처음부터 잘라진 사진을 놓고 이 사진이 그 어떤 두 사람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의도된 편집이냐, 의도된 조작이냐 이런 그 시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그 사진 조작 관련 속보 자막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참모에게 들었다. 그러니까 김문기 발언 당시 있는 대로 설명했고 아까 사진 관련 속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아까 사진 논란 당시에 감사합니다. 참모진의 보고를 통해 인지했다. 그리고 골프 사진 조작 발언 있는 대로 말한 거다. 물론 제가 오늘 항소심 재판정 안에 있어서 무슨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이재명 대표의 조작이라고 말한 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설명이 잘 된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국내심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예. 김문기 씨를 왜 모르냐고 하느냐. 그 알 수밖에 없는 사유를 여러 가지 들었죠. 애당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대면 보고를 7차례 했다는 그 사실도 있고 그다음에 표창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 발표회 때 뭐 참석했던 사실도 있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알고 지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얘기하면서 예. 저 사진도 낸 거예요.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 사진에 대해서 마치 그 사진을 낸 사람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골프 친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골프 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골프 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발언이 거기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한테 한번 조금 구체화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잘하면 무죄를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고 저렇게 변론을 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 측에 다소 유리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는 골프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언을 명확히 한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이재명 대표의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이 말이 워딩이 예. 과연 골프 쳤다고 한 것처럼 유권자에게 각인됐을지 비춰졌을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인데 예. 따라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무죄가 되고 아하. 아까 말했듯이 김문기를 몰랐다. 그러니까 안 시점이 성남시장 시절이 아니고 예.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다. 이 부분이 유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 이건 불특정으로 약간의 뭐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무죄 화면을 한번 준비가 돼 있네요.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일부 무죄 그리고 백현동 유죄 이 그래픽을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지금 조작 논란처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확대 편집 클로즈업인데 조작이라고 이재명 대표 주장하면서 뭔가 이
공직선거 위반 혐의가 더 확대 재생산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올 수 있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반적으로 저것을 이제 그 잘라서 공소 사실을 기재했는데 2심 재판의 흐름을 보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예. 시점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김문기 씨를 알았는데 언제 알았느냐? 이것은 시장 시절에 알았다는 거죠. 예. 이미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김문기 씨를 알게 된 것은 이후에 경기도지사 그 관련된 재판을 준비하느라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저런 사진, 그다음에 카트를 같이 탄 사실, 그다음에 뭐 장을 같이 본 거, 그다음 낚시를 같이 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예.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시점에 대해서 허위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고 전반적으로 예. 이 골프 조작 관련돼서는 요거는 무죄로 될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아니면 전체를 다 하나 해가지고 안 시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 해서 하나를 유죄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유 무죄로 빠지든가 이렇게 아마 조금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양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양형이라는 건 뭐 징역 1년 정도의 이 부분. 그러니까 당시에 유죄가 나왔던 조작 발언을 했던 그 발언. 선거 영향,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혐의가 있습니다. 이거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이거 말고. 유죄가 나왔던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이라는 그 혐의야. 이재명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다. 사실 전직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증언을 했었습니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게 도시계획 변경 자료에 대해서 특별법 4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죠. 네. 그 질의에 대해서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귀시가 질의한 혁신도서법 제43조에 따른 사항은 아니라고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뜻은 국토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라는 의미였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직 지자체 공무원들이 협박 없었다고 했다. 이 부분. 국토부 공무원 이재명에 보고했고 의무조항 따른 거 아니다. 이 2년이 넘는 재판까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마지막 재판 분위기를 쭉 보니까요. 장 변호사님, 뭔가 이재명 대표도 1심을 뒤집을 만한 게 백현동 부분이 아니라 고 김문기 처장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쉽지 않다고 이재명 대표 측이 판단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지만 마찬가지로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당시의 국토부로부터 협박 또는 압박을 느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당연히 크게 쟁점이 되고 그런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주요한 근거는 당연히 협박을 느끼거나 뭐 압박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는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그런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당시 뭐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협박을 느낀 것 이게 거짓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과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서 느끼는 어떤 압박감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저는 이것도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분명한 것은 국토부로부터 당시에 많은 공문들이 오고 이런 요구들이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관적인 인식의 요소다라는 점이 재판부가 받아들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백현동과 관련된 부분도 무죄로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이재명 대표 피고인 신문 중에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뭐냐면요. 저 국토부의 협박 없었다. 경기도 국정감사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착각해서 국감장에서 엉뚱한 공문을 읽었다. 국감때 눈치 줘서 확 줄여서 발언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양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으로 뿐이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패널도 준비하셨어요. 이 판넬. 맞아요. 판넬도 준비하셨고 국감이라는 것은 기관적인 경우는 선서하면서 합니다. 그다음 미리 그 당시에
그 뭐 질의사항이 다 미리 사전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지 내가 대선 주자로서 어떤 뭐 선거운동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국감한번 치르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1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을 본인의 대선 운동을 위한 하나의 그 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저 당시에 한 발언 등은 사전에 준비를 엄격히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는 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예. 국토부에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 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국토부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압박으로 느꼈던 협박으로 느꼈던 그 주관적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예.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 못하면 저 부분은 허위거든요. 아하. 따라서 저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형의 문제는 남았어도 유무죄의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까 그 4년 전, 정확히 4년 전 경기도 국정감사 화면을 잠깐 비춰보면 당시에도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거의 누군가에겐 대선 후보 청문회, 누군가에겐 대선 후보 출정식을 방북케 할 정도로 저도 그때 뉴스탑10 당연히 진행했습니다만 모든 언론의 시선이 다 쏠렸을 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피고인 신문에서 보신 그대로 경기도 국감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착각을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엉뚱한 공문을 읽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건 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보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백현동의 저 압박 여부, 국정감사장과 혹은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 방송을 이용해서 전 국민 상대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라면 살인범이 살인을 증언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1위 후보와 표차가 정확히는 0.73%죠. 퍼센트포인트.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다. 지위고와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혹은 국감장 전 국민 상대 거짓말을 반복했고 유권자를 속였다. 불과 자칫 모르겠어요. 검찰 얘기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더 유권자에게 다가갔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 수도 있었지 않았냐라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0.74%포인트를 얘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은 징역 2년을 1심과 마찬가지로 구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2심 형량, 항소심의 재판부 판단이 매우 중차대한 상황인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중형,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2단계를 감형받아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형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판부가 두 발언 호의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이재명 대표의 오늘 피고인 신문과 여러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피 튀기는 공방 얘기를 해봤다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송영훈 변호사님. 여기 봤을 때 지금 1심에서 어쨌든 징역형, 유죄가 나왔는데 징역 1년.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있을지를 모든 조기 대선을 출마를 해야 된다면 물론 뭐 시점도 중요하겠지만 한 단계도 아닌 2단계 감형이 돼야 의원직도 유지하고 선거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전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1심에서 양형을 했으면 그 특별하게 양형 조건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이상 항소심은 가급적이면 그 1심의 양형을 존중하라.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는 점점 항소심 실무의 추세가 이 유무죄의 범위가 바뀌지 않으면은 양형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중에 골프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그러면서 벌금형으로 내려가는 것. 아마 이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설령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예. 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으로도 그렇고 예.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선거법 동종 전과 있죠. 후보자 본인의 발언이죠. 그리고 범행이 반복적이고 전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양형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 글쎄요. 백현동 발언이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상 예.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 말씀은 아무리 김문기 처장건이 다 무죄가 나온다고 한들 백현동만 한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따져 물어도 100만 원 미만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렇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도 동의하세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양형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고 이 사실관계 자체가 1심과는 완전히 뒤집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또 뒤집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양형에 관한 논란은 뭐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나가려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2단계 감형이 필요하고 뭐 그런 측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까지도 줄곧 기억 혹은 즉흥적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해서 준비가 안 됐다 국감장 뭐 이런 취지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 검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재판 최후 변론 들어오면 그때도 속보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럼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마지막 재판 당일 아침 벌써부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꺼내들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꿈깨라고 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또 벌써 본인이 대통령이나 된 듯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은 다 멈추게 된다. 이렇게 독특한 이론을 펼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PPT 좀 봐주십시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을 쭉 찾아봤습니다.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기소는 현직 대통령은 할 수 없지만 있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고 없을 때는 원칙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갈 필요도 없거든요. 뭐 대통령 될 리도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대법원 판결이 멈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에요. 마지막 재판날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재판도 중단된다. 뭐 이 얘기야 주진 의원의 반론과 두 사람의 설전을 화면으로 잘 구성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 재판 아침날 이랬다는 건 모르겠어요. 전현희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도 이거 항소심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일단 시간 좀 끌어보고 대통령 선거 빨리 치르는 게 낫겠다. 이런 속내도 있는 겁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오늘 전현희 의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건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갈 것이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현희 의원도 지금 뭐 본인이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전현희 의원이 오늘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예. 이 소추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즉 주진우 의원은 소추는 기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예.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소추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하는 과정, 이것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있고 공소를 유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소 제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소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안을 따지고 보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도 이것이 소추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가 제기하고 있는 불소추 특권에는 현재 기소가 안 된 걸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같이 포함되는 정지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마지막 재판 아침 날 민주당 지도부 한 명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중단되니까 뭐 이 얘기를 굳이 꺼냈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회 도서관 가서 책 찾아본 게 민주당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테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택도 없는 소리라고 뭐 주진우 의원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넉 달 전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 헌법 제84조를 억지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요즘은 모든 이슈가 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니까요.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처장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 쪽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유권 해석 쪽에 흠을 실어준 겁니까? 이제 뭐 물론 현재 사무처장이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은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정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 액면상 해석의 내용만 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이전에 진행됐던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중단되지 않고 진행된 이후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효력을 갖는 거죠.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 헌법 84조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소추라는 단어의 한자 해석을 만약 기소하고 재판 진행한다라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기소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는 거죠. 예. 기소한 그 사건이 그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까지 중단된다는 거지 기소한 사건 이전의 사건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물리해석 범위를 넘는 거라서 저분은 주진우 의원의 말처럼 저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도서관 가서 다 찾아봐서 한 장 찾아내신 거잖아요. 다른 내용들은 아마 반대되는 해석을 했을 겁니다. 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한 장만 찾아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은유법을 쓴 건데 그런 식으로 이건 억지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제 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미리 저렇게 규정하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용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법률가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지금 저런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해석은 저랬고 벌써부터 글쎄요 불소추 특권 얘기할 정도면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혹은 유무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법 리스크가 점점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으면서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것도 까먹지 말고 꼭 짚어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결론나기 직전에 위헌 법률심판 재청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결과도 꽤 궁금합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돈 쓰는 거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색 선정과 허위 사실, 비방은 막겠다는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모략,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꽤 논란이 됐었어요. 항소심 재판 결심 공판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 심판이요. 송영훈 변호사님, 근데 이 정도 됐으면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걸 가타부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받아들이기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별도로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것은 본안 사건, 그러니까 2심 재판 자체죠. 그 선고 기일에 제청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동시에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본안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열심히 증인 신문을 하고 또 피고인 신문을 듣고 또 검사의 구형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 3월 12일까지는 우리 재판부에 더 이상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줘 이렇게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위헌의 의심이 있으면 바로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재에 보내고 이 본안 사건은 스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공표 이 부분이 위헌의 의심이 없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판례가 2020년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 위헌 제청 신청 사건의 신청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한다고 봐야죠. 당시에 위헌 심판 왜 하냐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 재판은 전혀 지연이 안 되게 신속히 끝날 거라고 했어요. 일단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송영훈 변호사 해석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이거 안 받아주고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를 받아주지 않고 3월 중순에는 항소심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면요, 장 변호사님. 야당에서는 이거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라고 해서 항소점 안 받으려고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변호인 선임 늦추고 증인 무더기 신청하고 쭉 봤는데 뭐 여당이 욕제기를 했지만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뭔가 증인도 딱 소수만 했고 이거 안 받아주고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 뭐 야당에서도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판은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오늘 결심 공판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3월 중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 뭐 꼼수를 쓴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걸어왔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다 정치적 공세일 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재판부가 신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증인 신문도 사실 신청한 증인 수보다도 최소한으로 증인이 채택된 바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결심 공판도 진행되고 있고 뭐 검찰의 구형도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종 진술을 하고 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판은 끝나는 것이고요. 이제 선고만 남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재판 지연됨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대선 전에 대법 최종 판단 3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4개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패문부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민구석이 과거 이런 사례 아닌가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예정돼 있던 재판 기일이었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한테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러니까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한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이건 송정훈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오늘 뭐 중앙일보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재판 기록 통지서 1차, 2차, 3차 다 패문 문제 집에 없었다. 상고심 절차만 2달 넘게 지연됐고 임기의 거의 4분의 3 이상을 채우고 마지막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부분이 대선을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런 방법을 설령 구사하더라도 이번에는 안 통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상의 633 원칙, 즉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은 1, 2, 3심이 합해서 1년 내에 반드시 끝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선 법원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표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자택 주소로 송달이 안 된다. 그 즉시 아마 대법원에서 국회의원회관이나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언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국회 본청으로 송달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지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상고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한 달은 그냥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3심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저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저는 민주당 내부를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저거는 외부용이 아니라 내부 결집용이다. 왜 그렇죠? 왜냐면은요. 공직선거법 51조에 보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후보 등록을 해놓고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후보 등록한 이후에 공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고 5일 이내에 추가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신익희 조병옥 룰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는데 출마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벌써 5,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 룰이 있는데 사망했을 때만 추가 후보 등록이 가능한 거고 피선거권 상실은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주당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죠. 뭐 일부 기사를 저희가 인용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당시에도 뭐 본인은 집에 없어서 집배원을 못 받았다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런 패문부재 이런 것도 재판 지연 전략 혹은 뭐 꼼수 중에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오늘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월 26일이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거든요. 그럼 뭐 이르면 3월 중순에도 나올 수 있지 않냐? 거의 장윤주 변호사님 거의 이제 대충 봤을 때 겹쳐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략적으로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조금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 3월 하순까지 그러니까 3월 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 판결까지 둘 다 모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3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많은 파장과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처럼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또 통합의 메시지도 함께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송영훈 변호사께서 그 얘기했던 거 물론 뭐 이제 통합의 메시지 좋고 이제 탄핵 심판과 연관이 돼 있다는데 자 윤기현 부위원장님 이게 3월 중순에 나와요. 근데 만약에 오늘 뭐 불소추 특권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3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1심과 비슷하게 유죄 뭐 10년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의원직 잃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진짜 얼마 전에 최근에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했던 민주당이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재판 일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재판부가 정하는 건데 그 재판부가 어찌 정할지는 사실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이 확실하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정당에서 후보의 자격을 주는 뭐 경선을 하든 아니면 공천을 하는데 이 공천 이후에 만약에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분명히 뭐 패면부제 한 번 정도는 하시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5월, 6월을 넘기는 정도의 대선 선거 기일을 좀 늦추려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을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을 자기 상실을 좀 미루고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는 이런 이제 전무후무한 이런 상태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마저도 공직선거법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이미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전에도 큰 당에다가 소리를 끼친 우려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또 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송달지를 먼저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내달라고 대법원에 나 이거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이래 공방으로 끝내겠다라고 그런 부분도 물론 본인의 권리지만 공표하는 것도 오해를 사지 않을 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유찬보 위원장 말씀 중에. 왜냐하면 뭐 피선거권이라는 절대절명의 알겠습니다. 문제이기 예. 때문에. 잠시 뒤면 아마 또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일단 오늘 검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고김묵이 처장 아냐 모르냐 혹은 백현동 압박 여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그동안에 있었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마지막 재판 얘기 속보와 함께 길게 만나봤다면요. 그런데 다음 주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충돌 하나가 있어서요. 뭐냐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본인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일으킨 계엄을 본인 대권 과도를 위한 책팔이에 혹시 이용하는 건 아닌지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책에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도 있고 뭐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고 바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나 국민 지키는 개라고 했어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의 그 저서가 이제 공식 판매되는 날입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대표 책에 나와 있는 한 대목에 예. 좀 발끈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시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곧바로 또 SNS를 통해서 그 화답을 한 건데요. 예. 저는 저게 전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재개 시점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맞춰서 맞장구를 쳐준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화제거리가 돼 있고 예. 화제거리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두 정치인 사이에 1대1 맞대결이 되는 듯한 분위기여서 이게 상당 부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전략적으로 잘한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돌아온다면 한동훈 대표의 그 저서 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나 갈등 문제를 뭐 소상하게 쓴 것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더 위험한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내용을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렸던 것으로 보이고 예. 여기에 차라리 저는 그러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개는 두 가지 종류의 의미가 같이 착종돼 있잖아요. 어떤 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꼬리를 흔드는 개, 간신 같은 개가 있고 예. 또 와치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춘견의 이미지를 갖는 무언가를 지켜내고 하는 그런 와치독의 어떤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안 좋은 의미의 개로 이미지를 비난을 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맞받아서 오히려 국민을 지키는 와치독으로서의 춘견의 의미로서 받아친 것이어서 앞으로 두 명의 서로 간의 공방 그리고 대결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관심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한동훈 전 대표 SNS 글 중에 두 문장이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핵심인 것 같기도 해요. 재판 잘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나는 국민 지키는 개다. 근데 아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저서 얘기를 함께 했지만 뭐 저희가 책 선전을 아는 건 아니니까 길지 않게 하더라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메시지는 이랬어요. 나에게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는 지금도 진행된다. 우리는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된다. 근데 꽤 많은 인파가 오늘 이곳 주변에 있는 광화문 뭐 대형 문고에도 몰렸고요. 일단 메시지도 그렇고 본인이 정치 복귀를 시사한 거에 대한 새머리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성공한 겁니까? 뭐 본인은 성공했다라고 자평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자평의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발끈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또다시 이 비상계엄을 운운한다라는 이 자체 때문에 아마 발끈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금 뭐 저기 좀 전에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책에다가 우리는 계엄을 막은 당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당,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저런 이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 또는 일반 보수층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든다라는 부분하고요. 뭐 엄정한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가 강력하게 낼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것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 드립니다. 오늘 뭐 본인도 팬덤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은 인파들이 뭐 이른바 오픈런이라고 하죠. 한동훈 전 대표 책 사려고 모였다. 메시지도 있고 이른바 전직 여당 대표와 현 야당 대표의 개 논쟁 얘기까지 여러 가지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와 사실 대척점의 인물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 못지않은 이 사람이 있죠.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사법 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2017년에 홍준표 후보나 지금의 이재명 대표나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을 거다. 미안하지 않는가요? 왜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대법원 선거법 판결 5월까지 안 나올 거다. 그게 자랑인가요? 아니 그 선거 안 나올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게 자랑이냐라고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를 했고 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싸잡아 비판했지만 비판의 방점은 거의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미래가 갑갑하다. 사법 리스크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가 리스크고 대통령 된다면 재판 안 받는 게 자랑인가라고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 수순이고 선고가 이제 3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고 지금 좀 더 살아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혹은 사법 리스크일 텐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도 관련 있다면 관련 있을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국민의힘 누군가가 뭐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두 분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 여당 후보 가상 대결한다면 이재명 44,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가 암흑의 47.1. 물론 오차 범위의 접전이긴 한데 김근식 교수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실 좀 그 유별난 여론조사 설문 문항이죠. 근데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까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잠재적인 경쟁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위협적이지 않고 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우리 여당 후보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판이라고 본다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아마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 가상 맞대결 여론조사 한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아니지만 이기고 있다 또는 거의 비등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계점. 그러니까 지금 계엄이고 계엄에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결국 그 계엄으로 해서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정치적 국면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그 지지율이 물론 전체 다자구도에서 1위가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양자구도를 상정했을 때는 49대 51의 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비호감도가 굉장히 아직도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재명 대표의 한계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한계가 국민의힘하고 누구랑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또는 혹이라도 질 수가 있다는 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과는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 생각에는 우클릭 정책 행보라든지 아니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과도한 어떤 자리매김까지도 지금 서슴없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결국 그 국민의힘의 경선 결과로 누가 올라오는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박빙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보수 잠룡들이 그만큼 지금 보수 여권의 후보의 이름값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놓으면 또 쭉쭉 떨어지니까 지금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저희가 거의 1시간 넘게 오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의 속보와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면 다음 주제는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국회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도청 방지 장치까지 설치한 헌재 얘기와 김계리 변호사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전에 잠시만요. 저희 뉴스탑10 시작 거의 동시간대에 오늘 국회에서 최근에 강경보수의 대표 스피커로 불리는 전한길 씨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저희가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은 각하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데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한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반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이런 불이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 최후 변론 메시지 다들 보셨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통합의 방점을 더 찍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제 대통령의 67분간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김근식 교수님, 오늘 저 화면을 보니까 전한길 씨가 윤상현 의원이 이제 소통관 자리해줘서 얘기를 했다. 뭔가 불복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제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영 교수 이름을 빌려서 가루가 된다라는 표현을 물론 뭐 과격한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설명하면서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중대하게 사유가 돼서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면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정 부분의 민심은 탄핵은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게 돼 있고요. 결론의 경우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론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지금의 혼란스러운 이 국가의 분열 상태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저 통합적인 지금 국가적인 어떤 마무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전한길 씨가 저렇게 나와서 만약에 인용을 주장하는 기각을 주장하는 것까지 좋습니다만 인용이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분노를 좀 유발한다면 이게 마치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에서 승복이나 통합 이야기는 사실상 좀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혹시라도 지지자들에게 인용이 될 경우에 그래서 파면당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이 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혼란이 시작되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당도 그렇고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현재의 결론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기다리면서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최후 변론 다음 날에 윤상현 의원 주선으로 전한길 씨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얘기인즉슨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민 뜻에 반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중국의 정치 개입을 알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국가 헌신하겠다 일념 얘기하면서 현재 판단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이 되면 뭔가 이제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였기 때문에 글쎄요 저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전한길 씨의 오늘 조금 전 국회 메시지 말고도 오늘 이화여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이런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화여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편집 없이 있는 육성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 아까 뭐 통합 얘기하고 승복 메시지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오늘 제가 현장 취재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 탄핵 반대 찬성 집회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많이 들어와서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꽤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화여대에서 열린 이번 집회가 처음은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교내에서 지금 벌써 5번째라고 합니다. 뭐 앞서 서울대라든지 뭐 고대, 뭐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비슷하게 연출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보시는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모두 다 좀 우려스럽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의견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격한 말이 오가고 또 폭력이 오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보다 오히려 외부인이 더 많지 않았느냐라는 보도들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들을 뭐 포함해서 100명에 가까운 외부인들이 지금 이대로 들어가서 같이 또 찬반 집회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학교 측에서도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런 걸 또 뚫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대학교 내에서까지 저렇게 또 의견이 분열되고 또 서로 간에
격한 말이 오가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대통령이 앞으로는 좀 더 승복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통합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내줘야 하는 어떤 필요성이 보다 더 간절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서 그 전한길 씨 뭐 3.1절까지 집회를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는데 오늘 국회에서의 수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꽤 목소리를 높였고 오늘 이화여대 분위기도 길지 않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 오늘부터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이 이제 선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러 헌재에 대한 뭐 공격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보니까 아예 이 평의하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 과정 속에는 심지어는 헌법 연구관들도 참여할 수 없이 이 헌법재판관 8분만 전적으로 딱 들어가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 쟁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철통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일자도 선고가 거의 준비가 된 마지막 한 2, 3일 남겨놓고 공개할 만큼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관들의 전적으로 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심지어는 도감청 장비까지도 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평의 안에서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밖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거 결과, 평의 결과 인용일 것이냐, 기각일 것이냐, 또는 뭐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하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평의를 하고 이제 평의라는 게 이제 8명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근데 이제 도청 장치, 감청 방지 장치까지 장비까지 설치하면서 지금 뭐 사실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주변 보면은 이 경찰 포스가 쭉 둘러싸 있고요. 이제부터 본격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최후 변론에서 이제 직무복귀 얘기했고 혹은 개헌 의지, 뭐 여론전, 임기단축 개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석 달 만인가요?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뭔가 분위기가 새 시대를 희망한다. 계엄 이후의 첫 브리핑인데 뭔가 복귀를 준비하고 기각을 상정하고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실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비록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최후 진술을 통해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또 기각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기각에 대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의 자기 역할에 맞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저건 뭐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의지를 보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제 이야기했던 대통령의 최후 진술 중에 67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눈에 띄는 대목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체제, 반국가 체제 위협 세력이 이제 결탁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권 침탈 세력이라는 그 단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 침탈 세력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과 6.25 때 북한 공산 집단 말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인식 속에서 대통령이 인용을 반대하면서 기각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돌아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제가 느끼는 대통령이 설사 기각에 대해서 복귀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줄여가면서 개헌을 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리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이 의지 자체는 제가 볼 때 실제로 동력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야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다음 주에 있을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 헌재의 결론에 따라서 대통령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 겸허히 따르겠다.
헌재 그리고, 판단을. 예. 그렇죠. 그리고 겸허히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인용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나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알겠습니다. 여러 국민들은 하나가 돼서 다음 미래로 좀 나아가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최후 변론 못지않게 주목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측의 최연소 법률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육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정보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정청래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 아내가 그 기사를 보고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도착하는 순간에 차로 국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문을 막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영영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 얘기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 질문 드릴게요. 저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강경보수 쪽에서는 시원하고 통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게 헌법재판소 판단에 윤 대통령의 본질적으로 도움은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김계리 변호사는 41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청년 변호사인데 아마 청년의 시각을 재판부께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데 예. 이례적인 변론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먼저 변론하고 그 이후에 그 정청래 소추연 단장이 이제 추후 진술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본인이 울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 그 울컥하는 장면이 이전에 그 1989년인가요? 한번 FTA를 반대하면서 미 대사관들을 점령한 부분이죠.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의 그 호소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조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영상으로 좀 많이 가름을 했기 때문에 길지 않은 논평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전한길 씨까지 국회에 오늘 나왔고요.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세 번 나.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안 나갔는데 소리가 얼마나 컸어요? 이 건축 소리만으로 빵빵 그리버려.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이냐냐. 그러고는 뉴스에서 무슨 사가에서 사고 났다고 그래요. 무서웠어.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나는데 총소리가 나. 내가 그냥 깜짝 일어나서 시계 본게로 3시 10분. 밤사이 광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경찰도 크게 다쳤고 그 범인도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쏘았지만 두꺼운 옷 탓에 테이저건이 작동을 하지 못했고 공포탄을 쏘면서 경고도 했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흉기로 경찰관의 목과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데 맞서서 결국에 실탄 3발이 나갔고 이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경찰도 목과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상처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예. 과잉 진압이냐 정당방위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일단 매뉴얼을 모두 지켜서 실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경고를 하고 공포탄을 쏘고 실탄 사격을 한 데다가 대응 단계 중에서의 5단계, 그러니까 치명적 공격. 왜냐하면 얼굴과 목 부위에는 잘못 공격당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부위거든요. 예. 물론 대퇴부
아래쪽으로 최대한 생명의 지장이 없는 부위로 실탄을 사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저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뒤엉킨 상태에서 조준을 하다 보면 현장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고 아마 경찰관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이 온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재명 대표 항소심 마지막 재판 속보 반영 탓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